국민들 보는 사이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종북 세력이 장악하고 있고, 사실은 종북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전복된 상황이다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복됐다고 할 때 노동 분야, 언론 분야, 교육 분야는 이미 진작 전복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전복된 줄 모르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왜 언론이 저 모양이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화성에서 왔나 금성에서 왔나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지금 2020년 총선과 2024년 총선을 통해서 완전히 입법부가 전복됐습니다.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정을 하지 않으시면 해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인정하셔야 되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자유민주주의 좋아 안 좋아? 그러면 다 좋대요. 좋은데 전복이 된 것은 그만큼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줄도 모르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의 본질도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그냥 완전 우리 속된 말로 내다바이 당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치권이 전복됐다는 말은 아까 그랬죠. 이미 2000년도 4월달에 있었던 총선에서 좌파 정당이 있었냐 하면 민노당 하나가 있었는데 국회의원은 없었다. 그 정도였다. 그리고 모든 정당들이 다 이른바 보수 정당이라고 일컬었어. 뭐라고 했냐면 보수 양당 체제라고 했다. 그런 상태였는데 2008년도에 총선에서 보니까 새누리당이 165석. 지금 우리 생활이 꿈 같지요. 새누리당이 165석, 민주통합당이 81석, 자유선진당 14석, 민노당 5석, 진보신당 1석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랬는데 불과 한 10여 년 만에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번 24년 총선을 통해서 우파 정당이라고 하면 좀 어설픈 국민의당 하나가 유일하게 있을 뿐 108석, 그리고 나서 다 좌파 정당이고 그것도 연대연합을 해서 하나의 어떤 행동 통일을 이루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어떤 정권을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게 바로 모습입니다. 이미 이 전선체가 지난 총선 때 다 만들어졌어요. 저는 작년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으로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계속 강의를 했어요. 제가 진주에 내려가서 우리 이제 김진수 회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전국 다 다니면서 국민들 지금 빨리 일어났어요. 이번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치르는 마지막 선거일지 모릅니다. 내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했는 이거를 다 그래프로 그렸어요. 작년 11월 3일 조국이가 먼저 뭐라 말했는데 이번 전 총선은 학익진으로 해야 된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한산도 대첩에 썼던 학의 양날개 전법. 그래서 뭡니까? 외적을 포위해가지고 고립시켜가지고 괴멸시키는 전법이 학익진인데요. 그 학익진 전법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학익진 그래. 어떻게 학익진을 구성할지 한번 보자. 저는 직감적으로 봤어요. 2012년도 총선 때 통진당과 민주당이 서로 야권 연대를 해가지고 완전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 이제 공동정부를 구성하려는 걸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어떤 유형일 것이라고 봤는데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진보당, 또 새진보연합이라고 세 개의 정당이 또 연합한 게 기본소득당이니 열린민주당이니 사회민주당이니 이 당이 또 통합된 게
기본소득 새진보연합이라는 것을 만들더니 또 연합정치시민회의라고 촛불단체들이 또 연합해가지고 만들더니 그 다음에 옆에는 보니까 조국혁신당을 만들어가지고 또 정의당 또 녹색당 등등등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막 그 이낙연 세력이 또 뛰쳐나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세력이 뛰쳐나가고 전대입 세력이 뛰쳐나가고 막 할 때 사람들 이야 이 사람들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자충수를 두냐? 그래서 히히낙낙 이번에 우리는 이기는 건 다 자명한 거다. 부정선거만 막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아니다. 지금 이들의 지금 이 전략은 자충수도 아니고 이거는 분열도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전략적인 어떤 전선 재배치다. 이들이 뛰쳐나가는 것 같지만 다 포진을 하는 거예요. 쫙 포진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서 제가 작년 11월, 12월, 1월, 2월 딱 가니까 딱 요 전선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전선체를 만든 목적은 이번에 총선에서 연대연합을 통해서 승리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총선이 끝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바로 이 전략적인 융합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현재와 같은 이 연대연합이 형성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두 단계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두 단계. 자, 아까 그랬죠. 2000년도에 있었던 바로 그게 20년 만에 완전히 정치권이 전복이 됐는데 이 전복되는 20년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전복이 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복 과정을 모르면서 어떻게 해가 대안을 만들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종북 세력이 민노당을 장악하고 그리고 2012년도에 대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전략에 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 이거를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민노당을 장악한 후에 이제는 민주당을 장악해가지고 지금 현재에 이르고 나아가서는 이제 이번 2027년도 대통령 선거 또는 그 전에 끌어내진다면 아마 정권을 잡는 그 과정을 한번 두 가지 단계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종북 세력이 민노당을 장악하러 들어간 것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입니다. 2001년도 3월 달에 북한이 남한 종북 세력 보고 지령을 내려줬습니다. 민노당을 장악하라. 그 전까지만 해도 민노당을 장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공산당은요. 한나라 일국 일당제가 원칙이에요. 한 나라에는 하나의 공산당만 있어야지 두 개의 공산당이 존재해가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북한이 이미 조선노동당이 있기 때문에 남한에 또 다른 어떤 그런 당을 만들면 혼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만들고 있었는데 2000년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우호적인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당을 만들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통해서 참여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쟁취한다. 그리고 연방제로 적화통일한다. 이 방법으로 전략을 바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01년도 3월 달에 바로 민노당을 장악하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노당을 통일 전선적 정당으로 발전시키라 라는 지령이 있자 종북 세력이 북한의 지령에 빨리 부응을 했습니다. 바로 9월 달에 몇 달 뒤인 9월 달에 충북 괴산에 가면 군자산이라는 그런 산이 있는데 거기에 보람원 수련원이라고 거기에 모였습니다. 전국연합 전국 대표자들 700여 명이 모여가지고
회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자, 바로 종북 세력 보고 뭐라고 했어요? 민노당으로 들어가라 했으니까 그 들어가서 어떤 논리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건지를 회합을 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게 이른바 군자산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인 즉슨 뭐냐면 핵심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3년 내에 당으로 들어가서 당권을 장악하겠다. 이 당을 발전시켜서 10년 안에 정권 잡겠다. 근데 그 10년이 언제냐 하니까 2012년도 대선입니다. 2001년도부터 들어가서 10년이 딱 되면은 2012년도 대선이 되는 거죠. 결국 목표는 뭐냐? 2012년도 대선에서 종북 정권을 탄생시킨다. 그게 목표예요. 그런 후에 북한하고 연방제로 통일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종북 정권을 창출해야지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민노당이 국회의원 하나도 없었는데 국회의원 하나 없는 정당에 들어가서 당권을 장악하는 거야 쉽겠지만은 그 정당이 종북 정당이 2012년도 대선에서 정권을 잡는다는 게 이해가 돼요?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미친놈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2012년도 대선이 막상 일어나는 그 상황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진짜 정권을 잡을 걸 했으니까. 묘수는 어디에 있었냐면 민주당을 끌어들여가지고 연대를 해서 총선에 임하고 대선에 임해서 공동정부를 만든다는 거였잖아요. 야, 그 수가 있는 줄을 그때는 제가 몰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민노당에 들어가라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냐? 실제 들어갔어요. 12월 달부터 들어갔어. 불법을 자행하면서 막 치고 들어가서 진짜 3년 안에 당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가 2004년. 예. 국회의원 벌써 총선 때요. 국회의원이 10명 당선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비로소 또 북한에서요. 1심회라는 간첩단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 보고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냐면 이석기 보고 당권을 장악하라. 북한의 가장 충성스러운 이석기 세력이 당권을 장악하도록 공작한 사건이 1심회 간첩 사건. 자, 그래서 뭐냐면은 북한의 1심의 지령사항이에요. 정책위원장은 경기동부연합에 이용대를 내세우고 뭐 어쩌고. 그 다음에 현 비대위원장을 당대표로 하고 김창현을 사무총장으로 밀고 나가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방향이 좀 어려우면은 문성현을 대표로 내세우고 강병기를 사무총장으로 하고 뭐 아니 이렇게 민노당의 누구를 대표로 하고 누구를 사무총장으로 누구를 북한의 접촉창구로 하고 북한에서 다 지령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움직였어요. 그게 뭐라고요? 민노당이었다고. 그런데 그때 2004년도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에 국민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2004년도 총선 때 민노당이 국회의원 10석을 차지했는데 노무현 탄핵 사태 여파로 했는데 그때 여론조사를 했더니 놀라워요. 놀라워. 국민의힘당, 지금 국민의힘당 옛날에 한나라당이었죠. 여론조사 했더니 지지율이 25%, 민노당 지지율이 24%, 1% 차이였어요. 국민들이 현재 있는 이 상황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모르게 된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의 사상적인 무관심도 있겠지만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 2012년도 총선을 2012년도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에서 이제 계속 지령을 내리고 이번 총선은 이렇게 임하라고. 예.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인천 중심으로 활동하던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뭘 하냐면 민노당을 중심으로 대통합 진보 정당을 구성하라. 말하자면 통진당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민노당을 뭐로 만들어라? 통진당, 통합진보당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때 통진당 만들 때 노무현 세력이 만든 국참당, 국민참여당을 끌어들여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민주당하고 선거연대해라. 북한의 지령상 그대로 했어요. 그때 이 사건이 2011년도 8월 달에 적발이 됐어요. 국정원에 의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틀림없이 실행이 됐습니다. 바로 총선. 2012년도 4월 총선 한 달 전인 3월 달에 국회 식당에서 뭐냐 하면은 백낙청 같은 이런 원탁회의 그룹이 주도를 하고 그 민노당, 통진당의 그 그룹하고 이제 이정희죠. 그 다음에 또 한명숙이가 대표로 있는 민주당하고 야권연대 해가지고 결성식 맺고 총선에 임했죠. 그래서 통진당이 국회의원 13명 당선하고 국민 지지율 10.3%에다가 득표율 220만 표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문재인을 앞세운 민주당과 박근혜를 앞세운 새누리당이 그냥 붙어도 비슷비슷한데 10.3% 이런 통진당이 민주당하고 이렇게 야권연대가 단일 후보 내세우면 그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게 뭐 이런 사태가 있구나. 그런데 국민들은 하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총선 다음 달에 5월 달에 통진당 내분 사태가 일어났죠. 이석기를 뽑는 가운데 부정선거가 극심해가지고요. 중복 IP 투표. 말하자면은 이 이석기를 뽑는 가운데 거의 뭐 한 58%, 59%가 부정선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북 세력이 정권을 잡고 종북 세력이 주도하면 그건 아까 앞에서 공산주의는 무조건 정권 잡을 수 있다면 무조건 어떤 것도 해야 된다. 정의다 하는 말처럼 부정선거는 그들에게서는 필수사항인 거예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부정선거 문제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종북 세력인지 이거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 놓고 종북 세력이 하면 무조건 부정선거라고 봐야지 그거를 따져보고 할 상황이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총선이 아까 통진당 내분 사태 때문에 5명이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막 언론에서 대문짝만하게 신문이 나왔어요. 그 안에 통진당 안에 들어가 봤더니 어이구 1심의 사건 연루자 있네. 그 다음에 왕재산 사건 연루자 있네.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석기가 있네. 막 이래가지고 그때서야 국민들이 10.3%에 이르던 지지율이 얼마나 폭락했냐 하니까 2%에서 3%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게 지속되니까 민주당이 가만히 이게 수습이 되나 안 되나 지켜봤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하는 수 없이 민주당과 통진당의 야권연대는 깨지고 각기 출마를 했습니다. 문재인은 민주당, 이정희는 통진당 후보로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깽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9일 날 대선에서 오전에는 문재인이가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너도 나도 이제 그 투표소로 향해가지고 줄을 서서 하는 바람에 겨우 골든크로스 일어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됐다고 하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그런 상황을 만약 알았다면 이거는 내 실력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이거는 기가 막힌 우연과 어떻게 보면 기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됐다 하고 그들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선거의 여왕이 그냥 운이 좋아가 이거는 당연히 내가 선거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5월달에 있었던 통진당 내분 사태가 아니었으면 그냥 가는 거였어요. 그때 이석기가 민주당이 문재인과 함께 공동정부를 했으면 누가 주도권 잡느냐 이석기 잡는 정권이 되고 결국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로 끝났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토록
위험한 상황 지경을 이렇게 담벼락을 지나왔는데도 국민들은 감감무소식으로 기다리다가 결국은 뭐냐면 대통령이 바로 임기도 마치지 못한 채 끌어내려지고 30년 구속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됐고 국민마저도 불행에 빠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이석기 떡 해놓고 뭐라 하냐면 군자산의 약속이 뭐길래? 이게 뭐냐 하니까요. 그때 통진당 내분 사태 때문에 이석기가 군자산의 약속 때에 민노당을 장악하라? 그 다음에 2010년 뒤에 정권 잡으러 했던데 그 목적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이석기였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게 1차 선거 어떤 우연한 어떤 준비는 10년 동안 잘했는데 결국은 막판에 그 이상한 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바로 다 먹으려 한 그 상황에서 그냥 고기 덩어리를 놓치고 실패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로 봐서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죠. 자, 이때 이후 2013년도 5월달 이때는 이제 이석기가 이제 상황이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되니까 우리 자기 휘하에 있는 아로들, 혁명 조직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아로가 한 10몇 개 조직이 됐다 그러는데 그걸 다 불러 모아놓고 100명 또는 130명 뭐 이렇게 불러놓고 이제 막 했어요. 북한에서 지금 남침을 하면은 우리가 내응을 해서 해화동에 있는 전신전화국 폭파하고 평택에 유리창고 폭파하고 인명살상을 어떻게 하고 다 논의를 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뭔가 이거 뭐야 이래 돼가지고 녹취를 해가 국정원에 갖다 주는 바람에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속이 됐고요. 9년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진당은 그 여파로 2014년도 12월 달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이 되고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됐죠. 그런데 그 잔당들 어디 갔냐 하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통진당 해산됐으니까 종북 세력이 제거된 줄 알아요. 바로 깨지자마자 바로 싹 들어가는데 성남시로 가서 이재명과 함께 그거를 근거로 돈을 모아가 전국으로 다 뿌리고 그 세력을 모아가지고 또 그냥 민노총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2017년도 5월 달에 문재인이가 등장하면서 그 우호적인 여건 속에서 바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민노총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당을 다시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가서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는 그런 어떤 공작으로 전개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과정이 종북 세력이 1차적인 어떤 과정이다. 2차적으로 이 종북 세력이 통진당 해산되고 하면서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2차 종북 정권 수립 시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는 좀 너무 이제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옛날에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잡탕이 좀 있어서 그랬지. 이인영, 우상호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보면은 우경적이거나 또는 중도적이거나 뭐 이런 어떤 약간의 혼합정당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갑자기 민주당이 휙 좌파정당으로 바뀐 결정적 계기는 뭐지? 뭐였을 것 같아요? 2012년도입니다. 2011년도 말이라고요. 자, 2012년도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 속에서 1년 반 이상 있잖아요. 민주당이 전부 다 색채 변화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1년 반 전 2010년도부터 준비를 했어요. 2012년도 총선 때 민주당이 통진당하고 단일 후보 야권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에
통진당과 야권연대 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을 제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죠. 어떻게 제거할 겁니까? 그거를 기기묘묘한 상황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했는데 2010년도에 민주당 내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자, 그 민노당하고 우리 당이 하나로 합칠 거냐 아니면 안 된다. 합치면 안 된다고 말하느냐. 여기에 분분했습니다. 천정배는 합쳐야 된다고 그랬어.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통합해야 된다 그랬고, 근데 반대론자들은 김정길이니 박주선이니,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우리는 중도개혁이라 좌선에 하더라도 진보정당까지는 안 된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뭐 등등등. 그래서 김부겸도 그랬어요. 아니 우리 보고 민노당과 통합하라고 하면 친구주의자랑 합치라는 거 아니야. 안 돼 이거.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내분이 분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에서 2010년도부터 뭐를 했냐면은 민주당 내로 좌파 세력을 왕창 집어넣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게 100만 밀란 운동입니다. 저 누구냐 문성근이하고 문재인이하고 이렇게 됐던 100만 밀란 운동인데 2011년도 1월부터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밤마다요 횃불 들고 시위를 했어요. 하면서 좌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100만 밀란을 100만 명 모으겠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를 모았냐? 20만 명을 모았어요. 20만 명을 모아가지고 전국 다니면서 모아가지고는요 뭘 만들었냐면 그 사람들을 토대로 정당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들어갔어.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혁신과 통합이라는 건데 이 혁신과 통합이 전국에 다니면서 다 만들어가지고 정당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민통합당이라고 합니다. 이 시민통합당에는 국회의원 한 명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시민들 모았으니까 좌파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놓고 민주당 통합민주당과 야권연대 하자. 아니 야권연대 아니라 이게 양당 통합을 하자 그랬어요. 자 어떻게 통합하냐고요? 시민통합이 국회의원 40% 먹는 걸로 민주당은 60% 먹는 걸로. 그럼 국민의힘당 보고 그래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여기서는 했어요. 시민통합당이 국회의원 40% 통합민주당이 60% 먹는 걸로 했는데 그대로 통합이 돼서 만들어진 정당이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 바뀌었다고. 이름은 비슷한데 완전히 달라. 그 전에 있는 정당은 그래도 우경 또는 중도 건전 세력이 상당수 있었는데 비해서 그때 뭐라면 국회의원 당원 숫자가 진성 당원 숫자가 2만 몇천 명 2008년도 2만 몇천 명이라 그랬죠. 이번에 20만 명이 왕창 들어가 버린 거지. 좌파들이 밀란 세력들이 왕창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완전히 당원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좌파들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지. 그래서 당의 색깔이 정체성이 그냥 나름 건전했던 정당에서 좌파 정당 확 기울어가 넘어가 버려가지고 했던 게 2011년도 12월입니다. 이렇게 12월 됐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통합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 통진당과 야권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2010년도에 성남시장을 할 때 이재명이 나섰는데 김미희라고 민노당 이 후보가 사퇴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재명을 밀어줬잖아요. 이미 벌써 2010년도 지방선거 때는 벌써 성남시의 경우는 야권연대가 그렇게 통진당과 민노당과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재명이가 이 김미희를 인수위원장으로 앉히고 거기에 경기동부연합을 잘 앉혀가지고 이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이 성남시에 관해서는 완전히 이재명과 완전히 공동 통치하는 상황이 되면서 나눔환경이라는 그 성남시에 나온 쓰레기를 모두 다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면서 엄청난 돈이 나오면서 그 돈으로
이 경기동부연합의 어떤 영역이 전국으로 다 종북 세력을 장악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석기는 구속됐지만은 그 다음에 통진당이 해산됐지만은 이제는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진보당을 다시 부활하고 민주당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1당 더불어민주당을 이제 점진적으로 먹어가는 과정입니다. 아까 말했죠. 종북 세력이 민노당을 먹어가지고요. 민노당 만드는 주역이 누구였어요? PD계열 아닙니까? 심상정, 노회찬 그거요? 다 쫓아냈잖아. 그러니까 이 종북 세력들은 워낙 투쟁력이 강하고 워낙 기기묘묘한 양심불량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남이 만든 둥지에 들어가가지고 뻐꾸기처럼 쫓아내고 자기가 둥지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민주당 속으로 들어가서 민주당 만든 세력을 또 둥지를 쫓아내고 자기들이 차지해버렸어. 민노당 차지해 통진당으로 갔다가 이제는 더불어민주당까지 먹었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이 혹시나 구속이 되거나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은 김부겸이도 있고 그 다음에 그다음 김동연이도 있고 삼김이 어쩌고 하잖아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재명과 보다 훨씬 더 위험한 세력이 아마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제발 좀 꿈 깨시라고요. 이제는 그런 일 없어. 이제는 이재명이 구속되든 안 되든 이미 당은 먹혀버렸다니까요. 이제는 다 국민들을 깨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실토를 해야 돼. 1년 안에 모든 게 결판이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이미 대선 바로 진행될 때 이재명 추종하는 세력이 민주당으로 줄줄 들어왔는데 그때 민주당 게시판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 이낙연과의 경선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를 누가 할 건지를 두고 경선을 했는데 그때 당 게시판에 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저 미친 통진당 세력에게 당이 통째로 빼앗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재명과 함께. 그런데 그렇게 들어왔어요. 대선에서 졌어. 그런데 거기에서 이재명이 당대표가 됐어요. 자, 당대표가 되니까 이 당은 두 개의 종북 집단이 이제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하나는 80년대의 종북 전대협 세력과 이낙연, 우상호 이런 거 있잖아요. 이인영 이렇게. 또는 이제 이재명과 함께 들어온 이제 한총련, 경기동부연합 이런 어떤 주도 세력이 이제 둘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 등살에 이낙연 세력은 이제 쫓겨나가게 되죠. 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 끝날 때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미 뭐냐면은 한총련 이 세력과 경기동부연합이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그 다음에 80년대 운동권 전대협 세력은 완전히 그냥 꼬랑지 팍 내렸어요. 임종석이 공천 안 주고 이인영, 우상호 완전히 꼬랑지 내려가지고 숨도 못 쉬었다고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미 종북 중에서도 종북, 진성종북 세력이 제1당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이제는 도전할 세력이 없어요. 절대로 그들은 그 당, 그 둥지를 빼앗길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미 이때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들이 얼마나 전술이 뛰어난지 그 자기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을 만드는데도 비례대표만을 만드는데 아니 당이 비례대표 자기 당의 비례대표를 주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마치 굉장히 인심이 좋은 양 그 국회의원들을 한테 전부 다 연합을 통한 비례대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진보당한테도 세석 주고 또 새진보연합한테도 세석을 주고 그다음 촛불 세력한테도 국회의원 세석 주고 인심 막 쓰는 거야. 인심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총선 끝난 후에 너희들은 이제는 우리한테 이 뇌물을 먹었으니까 이제 꼼짝 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다 전선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주도 세력이냐? 저는 볼 때 아니라고. 진보당을 만드는 그들이 핵심이다. 왜? 진보당이 국민의 1%밖에 지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진보당이 국회의원을 3석을 먹고 저쪽에 촛불 세력들 중에 3명 중에 4명 중에요. 2명이 진보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공천을 받았다가 탈로가 나는 바람에 이게 잘렸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몰랐다면 진보당 3석에다가 저 연합정치 시민회의 쪽에 진보당 연계 세력이 2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 이미 전국 통진당 세력이 왕창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이번 총선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주도한 거는 바로 통진당 세력.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것은 우리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게 막 토의 공격하는 이 옆에 있는 세력들이 이낙연 세력은 사실은 종북 세력이 할 수가 없잖아요. 없는데도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국회의원 중에는 또 종북 성향이 아닌 사람이 있겠지만 이미 전선이 다 그들 손아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자기 삶의 터전이 박살날 수가 있었어. 모두가 다 엎드리고 고개를 떨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거는 넘기고, 그 다음에, 예, 요거를 좀.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냥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자, 프레임 전쟁의 실제와 대응 방안인데요. 프레임 전쟁. 여러분 지금 프레임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하도 많이 프레임 전쟁이라 써가지고 이제 썼는데요. 우리 여기 지금 장낙수 회장님이나 그 다음에 우리 김덕수 회장님이나 군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죠. 전쟁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려면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야 돼요. 북한군하고 우리가 싸우게 될 때 북한군하고 우리하고 싸운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적은 저 악의 세력이고 우리는 정의의 세력이라는 이 강력한 프레임을 만들어줘야 우리 공군들은 사기 충천해주고 적군들은 사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을 할 때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는 역대 옛날에 그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항상 그랬어요. 신화를 만들죠. 아래서 태어났다는 그거는 태양 신화잖아요. 그 다음에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거 다 보면은 지배 세력이 나의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6.25 전쟁 용어도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프레임전이 약한지. 자, 북한은 뭐라 그래요? 6.25 전쟁을.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남한에 있는 지금 제국주의 세력한테 지금 어떤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정의로운 전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국은 뭐라고 해요? 중국. 네? 한미 원조 전쟁. 미군이 침략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참전했다고 또 그렇게 명분을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군은 지금 뭐라고 6.25 전쟁 뭐라고 불러요? 한국전쟁. 한국전쟁.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이다. 어째서 그러면? 그게 뭔데? 그냥 한국에서 일어났다고. 그러면 우리는 또 뭐야? 6.25 전쟁. 6월 25일 날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게 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100% 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참 중요한데 사회주의 세력은 항상 뭐냐면 이 프레임을 만드는데 명수예요.
사회주의 체제는 민중을 평등하게 살도록 하는 좋은 체제다. 자본주의 체제는 나쁜 체제다. 부자들은 착취하는 세력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문재인과는 뭐 그렇습니다. 문재인은 촛불 세력, 혁명 세력은 좋은 세력이고 보수 세력은 괴멸돼야 될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해서 그죠? 자기들을 정당화하고 그 다음에 보수 세력을 괴멸시켜야 될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해서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파괴되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프레임에 대한 너무나 이해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프레임 전쟁에 대한 이해는 절실하다. 그럼 프레임 전쟁은 뭐냐? 미국에 있는 버클리대 조지 레이코프 교수라는 좌파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2003년도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아니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코끼리 생각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코끼리 그림이 생각 났죠? 네.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코끼리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인간은요 영상이 중요해요. 영상. 근데 그 영상을 우리가 정치 어떤 좌파들은 그거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970년도에 맥도날드 가게에서요 악소문이 퍼졌어요. 맥도날드에서 지렁이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그 회사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가게마다 앞에다가 우리 맥도날드에는 지렁이가 없습니다라는 광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매출이 급전직하로 떨어졌대. 아니 지렁이가 없다고 했는데 왜 안 오냐고. 지렁이가 생각나기 때문에 밥맛이 떨어져서 안 온 거지요. 우리가 지금 뭐냐면 프레임이라는 이해를 했더라면 그와 같은 어처구니 있는 실수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특정 언어와 관계된 연상되는 어떤 사고의 체계를 그걸 가지고 인간은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분석한다. 그걸 가지고 뭐냐면은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대중들의 사고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활용할 것이냐. 좌파들은 그걸 분석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책이 나오자마자 좌파 진영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벌써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베스트셀러로 팔렸어요. 지금도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선거 프레임으로 활용하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프레임 전쟁을 열공 중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 여기에 있는 게 그래요. 아니 지금 저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그 김건희 여사가 그 뭐라고 했다고 그 선거전에서 뭐냐면 뭐라고 했죠? 줄리라고 막 하니까 이쪽에서는 이 큰일 났다 이거 자꾸 이거 잘못된 건데 아닌데 줄리 아니라고 그랬더니 줄리 아니라고 그랬다는 게 들려오는 게 줄리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점점점 좌파들이 만든 프레임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분석하기를 아니 접대부 줄리라는 예명으로 접대부로 일했다는 시중의 소문을 반박하는 것은 자충수다.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와 같은 거는 뭐냐 하책 중에 하책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건들면 자신이 없을 때는 그냥 통과. 안 건드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압할 수 있는 자신이 있거나 해명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 때 그때는 딱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선거에서 그러면 이 프레임을 어떻게 활용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2010년도가 매우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 진영으로 확 기울게 된 분기점이 2010년도 지방선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지방선거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2010년도에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했던 북한의 선거 개입 전략이
주요했기 때문에. 무슨 전략이냐고요? 2010년도 3월 26일에 북한에 천안함 폭침이 있었습니다. 46명의 젊은 장병들이 그냥 일시에 뭐냐면은 동강란 이 천안함 안에서 수장이 돼가 죽어버렸습니다.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그 국민들이 북한에 그 어떤 침몰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종북 세력들이 막 아니 뭐 믿고 그래 하냐, 이거는 6.25 전쟁 때 기뢰가 터져가 했을 수도 있고 암초 충돌설이다 뭐냐 했잖아 말이에요. 그래는 국민들은 뭐냐면 북한이 했다는 걸 막 뒤섞어 버리니까 그건가 아닌가 막 이래 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2달 뒤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3월 20며칠 날 그게 있었고 6월 2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불과 2달 뒤의 일입니다. 근데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북한이 이제 뭐 무장 공비를 난파하거나 그 다음에 폭격을 하거나 이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대북 위기의식이 고조돼 가지고 우파 정당한테 유리해지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됐는지 2달 뒤에 선거가 있는데 북한이 의도적으로 천안함을 일으켰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의미 있다고.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유가 있죠. 자, 그렇게 북한의 천안함이 딱 폭침이 되고 나니까 장병들이 막 46명이 죽고 나니까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야, 북한 무섭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특히 심리적으로 폭격 맞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젊은 전방에 있는 장병들이었어요. 장병들이 그러면 그때 북한이 막 그냥 뭐냐면 이 뭐 풍선 대북 전단지 날리는 마을은 조준 타격하겠다 그러고 막 때릴 거 기세로 막 겁을 줬거든. 그랬더니 막 북한이 천안함 폭침 봤지? 너 이것처럼 그냥 때려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장병들이 완전 심리적으로 공포감이 생긴 거예요. 특히 이제 지휘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북한이 막 협박을 가하니까 혹시 진짜 일어날지도 모른다 싶어가지고 장병들 보고 손톱 깎아라, 머리카락 잘라라 그래가지고 이걸 싸가지고 혹시나 너가 전사하면은 부모님한테 줘야 된다. 그러고 하니까 애들이 징징 울면서 있잖아요. 죽기 싫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한나라당 찍지 마.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 난다. 그러면 아들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신문에 한나라당 운동원조차도 한나라당 안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완전히 득세했고 그 중에 가장 득세한 정당이 있습니다. 민노당. 민노당이 지방선거에서 146석을 차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가 됐냐 하니까 지방선거 이제 체제로 돌입하니까 북한이 막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자, 이렇게 말해요.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민주냐 파시냐 하는 심각한 정치적 대결 앞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곧 진행되는 지방자치제 선거는 지방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단순한 표싸움이 아니다. 평화냐 전쟁이냐 민주냐 파쇼냐 하는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다. 이명박 패당에게 주는 표는 전쟁의 표이고 파쇼 독재의 표이다.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바로 뭐냐면 전쟁의 표라는 거야. 한나라당한테 주면 전쟁을 너희들이 선택한 거야. 이제 남한테 그냥 하지 마.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야. 막 겁을 주는 거지. 장병들이 겁먹지, 부모들이 겁먹지. 그래가지고 전부 다 민주당을 막 찍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방선거가 다 민주당 판이 돼버린 거예요. 서울시 의회도 다 민주당 판이 됐어요. 오세훈 시장이 됐는데 하나도 정책을 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상급식 또 그것도 좀 뭔가 하다가 그냥 스스로 사퇴하고 나가면서 박원순 씨 돼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판이 바뀌게 돼요. 그게 북한의 선거 개입, 프레임 전략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때 뭘 했냐면 북한이 전쟁이냐 평화냐 했을 때
바로 민주당 한명숙 대표가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삼민숙 대표가 아니고 그 민주당에서 뭐라고 프레임을 하느냐면 한나라당을 찍으면 전쟁 난다. 그 프레임 가지고 선거를 해서 이겼습니다. 합동작전인 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 정치판에 난무하는 프레임전의 본질. 프레임전은요, 결국은 뭐냐면은 그들, 종북 세력들은 선한 세력, 그 다음에 발전적인 세력이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수구꼴통이고, 나쁜 세력이고, 이것을 계속 투입시키는 겁니다. 진보다, 지금 우리가 대세운동 중앙회가 진보 보수 쓰지 마라. 이거는 좌익이 만든 프레임이고 좌익한테 유리한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대세 반대세 프레임으로 써야 된다고 누누이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진보라는 것. 민주 세력이 전부 다 좌익들이 만든 프레임 포장술에 우리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보, 민주, 민족, 통일, 평화, 참교육, 정의구현, 양심수 이게 다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우파 세력들을 향해서는 악의 세력으로 매도합니다. 보수 세력은 태보수 꼴통이고 우파는 구구 세력이고 친일 세력이 친미 독재 파수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용어 전술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냥 똥물이 막 이렇게 그냥 똥칠을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네. 자기들은 이제 콩을 파는데 자기들은 그 콩된장을 판다고 그러고 우리는 똥된장을 판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똥된장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콩된장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똥된장은 맛있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안 되지. 바보 아닙니까? 바보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진보 보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 독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민주 세력이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독재고 민주냐 독재냐 하고 이 프레임이 우린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보냐 보수냐, 통일이냐 반통일이냐, 인권이냐 반인권이냐, 서민이냐 재벌이냐, 그 다음 민족이냐 친일이냐. 북한은 민족 자주고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고 다 이 프레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와 같은 프레임을 만드는 목적과 의도와 그들의 사상국의 본질이 뭐냐? 종북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게 아니고가 아니고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진 그 악의 세력들의 본질을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사상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전을 할 때는 그렇게 이런 프레임이 들어오면은 무슨 낚싯대를 있잖아요. 낚시 잘하는 사람은 보통 낚시하면은 막 10개씩 이래 놓고 이 낚시에 걸릴 수도 있고 저 낚시에 걸릴 수도 있고 하잖아요. 한 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얘들은 민주냐 뭐 진보냐 보수냐 민주냐 뭐냐 이런 모든 낚싯대에 한 개라도 걸리면 좌파의 이 텐트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지금 아까 진보냐 보수냐 했어. 지금 진보 보수라는 말을 만든 게 1990년도 전후인데 김대중 정부 때 와서 이미 국민들한테 상당히 넓게 이제 인식이 됐고 2009년도쯤 됐을 때는 이미 진보라는 국민들이 36%나 차지해버리고 중도가 34%, 보수라는 게 보수 양당 체제라는 말이 불과 몇 년 전인데 2009년도에는 보수 세력이 24%로 짜부러들었으니 도대체 이와 같은 뭔가 역효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보 보수라는 걸 쓰니 우리 도대체 이 우파 세력들,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은 어떻게 해야 이 어떤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막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프레임 전쟁에서 가장 최고의 도구는 역사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죠. 반미 친소의 프레임, 또 해방 공간에서 수많은 것들의 반대한민국 친북적 프레임, 건국 부국 대통령 전부 다 훼손하고
이승만도 독재다, 박정희도 독재다, 이런 역사 프레임에다가 그 다음에 뭐 모든 것들은 친북이나 반일 그런 프레임은 씌워가지고 역사를 왜곡하잖아요. 제주 4.3 사건 그렇죠. 뭐 다 보면은 여수 반란 사건까지도.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 3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역사 과정을 다 왜곡하고 나면 남는 거는 우리가 뭐가 있냐? 바로 우리는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파들은 뭐냐면 이 프레임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의 유통량만 늘리면 된대. 아니, 좌파하고 우파의 진실의 유통량 자체가 틀리는데, 그 다음에 또 설사 유통량 늘리기 좋다 치자고요. 이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잖아요. 거짓은 하루에 한 1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100개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는 데는 100년 걸리도 안 될 수도 있고 1년 걸리도 안 될 수도 있고 누가 발견하느냐고요. 돈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되지도 않을 소리를 하는 거지요. 진실의 유통량?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말고 아무리 진실의 유통량이 진실이 다가와도 이미 선점당해버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베즈메노프가 그랬잖아요. 이미 세대가 되면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진실보다 중요한 것이 프레임 전쟁.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체제 전쟁에서 무력한 결정적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대한민국 지키라고 월급 주잖아요. 아, 대한민국 지키라고 월급 주는데 대한민국 지켜요, 공무원들이? 왜 안 지키냐 했더니 정치 중립 프레임에 갇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교회? 정교분리 프레임에 갇혀서 안 나옵니다. 왜 하나? 교회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 신앙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교회와 전도가 가능한데 왜 안 나오냐고요. 정교분리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못 나옵니다. 지식인도 마찬가지. 교수들 왜 안 나오냐? 아, 이거 진보 보수가인데 교수가 그래도 편향되면 돼? 뭐 이런 거. 새우 양날개? 우익도 새도 보면은 우익과 좌익,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가 동반자 아니요? 우리가 좀 더 그런데 한쪽에 편들어가 우익 편들만 더 되겠어? 새우 양날개인데, 근데 새우 양날개하고 대한민국의 우익 좌익은 틀리잖아요. 대한민국의 우익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는 거고, 좌익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자는 건데, 대한민국의 동반자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세력이 어떻게 동반자입니까? 새우의 양날개는 동반자 맞아요. 그러나 국가의 자익과 우익은 동반자가 아니고 적대 세력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다 갖춰서 뭘 하냐? 줄 당기기를 안 해요. 줄 당기기를 안 한다고. 지금 좌익들은 뭐냐면 좌파 정당, 좌파 정권, 북한, 중국, 민노총, 정교조, 신문, 방송 다 당기는데 우파 쪽은 뭐냐면 공무원도 심판석에 올라가. 종교인들은 구경꾼이 돼. 지식인들은 가만히 있어. 누가 당기냐니 여기 연세 드신 분들만 당기는 거야. 이래가지고 나라가 지켜지겠냐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국민을 깨워야 된다. 그 프레임에서 그들이 잘못된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서 족쇄에서 풀려나서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가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그런 각성운동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대성운동 중앙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좌파 프레임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검토한 후에 뭐 보고 옳으면 긍정하고 뭐 틀리면 안 한다. 그러면 X. 종북 세력이 주장은 무조건 사기꾼이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안 들어야지. 내가 들어보고 맞으면 어떻게 판단할 건데? 바로 선동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도요. 사기꾼이 말을 하면 그게 옳든 그러든 안 믿도록 가르쳐야지.
들어보고 이게 판단하겠다 그러면 일단 걸려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세운동을 해야 되고 진보 보수 프레임 이것도 다 이제 그 대응 방안의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좌파 프레임이 걸리면 해명에 주력하지 말고 옆 프레임을 걸어라. 좌파가 그 작은 프레임을 걸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라고 해명하면 무조건 걸려듭니다.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하는 의도가 뭔지 사상적인 본질을 공격해버려요. 이번에 총선 때도 잘 보세요. 총선 때도 어떻게 했나? 그 이종섭 사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종섭 사태가 있으니까 막 그걸 가지고 막 특검하라 뭐 하라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우파 진영의 유튜버들이나 그 다음에 우파 진영의 농객들이나 이런 정당이 또는 정부가 뭐라 그러면 해명을 하는 거야. 아 그게 아니고 그때 이종섭 사태 사건의 그 전말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때 이제 뭐 수해가 났을 때 가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막 해명을 하는 거예요. 해명하는 가운데 국민 속에는 뭐냐면 일단은 화제가 어디에 들어가요. 이종섭 사태를 사람들이 더 알고 싶어 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말은 뭐냐면 이종섭 사태는 문제네.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그 햄버거 그것처럼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랬는데 코끼리 생각나는 것처럼 이종섭 사태는 아니라고요.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고 이종섭 사태 생각나는 거야. 모든 선거 그냥 마지막 선거 한 달 동안은 온 국민들이 식당에 가든 술집에 가든 대화가 이종섭 사태예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뭐냐 그러면 문제 많네. 그렇게 이미 뭐냐 모든 프레임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것을 이미 다 탑재를 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하도록 누가 유도해요? 우리 지금 우파 진영 유튜버가 다 그거를 막 선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 문제 있는 건 하나도 거론이 안 돼. 그런 상태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도태우 장례찬 사건이 터졌어.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다. 난 투표 안 할 거야. 이제 일어나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발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우리는 전략적으로 판단합시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그거야. 요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요. 뭐 그분이 뭐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총선 때요. 제가 소책자 있거든요.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 이거를 어느 유튜버가 출근하는 한동훈 대표한테 줬어. 그랬더니 그날 바로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통진당화됐다고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민주당을 통진당하고 있던 막 공격을 하고 그 다음도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 통진당화 돼가고 있는데 그것은 색깔론이 아니고 사실론이라 그러고 막 공격을 했더니 이렇게 사상적인 공격을 대표가 했는데 비대위원장 했는데 어떻게 됐냐? 이념 투쟁을 하면은 선거에 불리한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때가 더불어민주당보다 월등히 오차범위 밖으로 지지율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 투쟁을 사상전을 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지지율이.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했던 게 언제냐? 4월 말 2주, 4주차, 5주차. 그때 제가 이 책을 주고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떠들게 되는 것이 그 영상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이게 확 꼬꾸라졌느냐? 바로 꼬꾸라진 가장 그 시점이 뭐냐 하면은 이종섭 사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프레임이 이제 막 때리니까 막 먹히 그러면 가는 거지요. 그래서 대파론? 대파 가격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런 것을 보면은 민생전에서 우리가 당했다 생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파 가격도 모를 정도로 지금 뭐냐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이거는 뭐냐면 사상전이고 프레임 전쟁인데
우리는 뭐냐 그거를 사상전이고 프레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몰라서 윤석열 대통령 왜 그래? 이래 나오는 거지. 우리는 지금 그럴 때는 그냥 바로 그냥 역공을 들어가 역프레임으로 그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약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뭐 새로운 그런 전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